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4차 미래노동개혁 포럼. 이번의 주제는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고용과 노동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적인 그 쟁점이 이제 근저에 보면 이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근저에 언론에 보면 이제 정년 연장 문제,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산재 관련해서 특별히 또 관심을 보인 부분들, 그 외에도 일터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등 여러 가지 노동 이슈를 내놓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글을 발표해 주신 우리 정은준 교수님께 주제 발표를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주제 발표 정은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정홍준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길 교수님이 또 요청을 해주셔서 두 번째 뵙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발제나 강의를 많이 하지만 기업에 가서도 많이 합니다. 개별 기업에서도 하고 또 이런 연합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노사 모두 좀 관심을 가지고 노동 정책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오늘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좀 건조하지만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주신 게 저한테 25분 말씀 주셨으니까요. 제가 한 35분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걸 노동정책이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노동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철학적인 맥락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70년대 이때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 기본권을 좀 양보를 했어야 되고, 또 노동조합 활동도 좀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전태일 열사라든지 그런 이제 아픔도 좀 있었고요. 다만 이게 1987년도 노동자 대추대행하고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압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서들이 좀 바뀌면서는 정부가 민주당도 집권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보수 정당도 집권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 정당이 엎치락뒤치락 집권을 하면서는 노동 존중이냐 노동 기본권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강조를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노동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비정규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 기본권하고 노동조합의 어떤 그 역할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었는데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거의 끝에 무렵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상황이기도 해서 경제 성장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경제 성장과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로는 산업 안전 문제가 손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는 이렇게 안전에 큰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기업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관성이 안전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빨리 좀 일을 하고 공기를 좀 단축하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체불도 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임금체불이 2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이제 경제 규모도 큰데 한 2천억 미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이 넘고 1인당 뭐 GDP가 6만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뭐 그런 나라들은 임금체불 1,0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자체는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임금체불 할 도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또 노동기본권도 당연히 이제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지킬 건 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도 챙기겠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라든지 또는 앞서서 문재인 정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은 뭐 좀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경제와 노동의 어떤 양립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노동 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권이었던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좀 이미 목격이 됐고요. 특히 이제 노동법 2, 3조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쟁점도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노동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정년 연장 또는 뭐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이미 됐고 후속 조치도 남아 있는 데다가 주 4.5일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도 거의 전부 개정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의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같은 야간 노동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지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연차 휴가의 일수 확대라든지 아니면 시간 단위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노동 정책을 상수로 볼 거냐 아니면 변수로 볼 거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제가 민주당의 노동 정책 수립하는 데 관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반드시 이것을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잘 꼼꼼하게 챙겨 나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정책은 정책이 수립됐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걸 뭐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거나 그럴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중점 노동정책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관련해서 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망산재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계속 줄군이 있어요. 줄군이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걸 이제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10,000명당 한 29명 정도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근데 노동부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요거는 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3분기에 사고자 수가 줄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대기업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은 많이 줄었는데 줄지 않은 데가 이제 소규모라든지 영세사업장이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동시에 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핵심적인 예방 대책으로 보자면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도 바꿔 나가고 또 하나는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해서 명상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도 조금 더 실효성을 갖게 하겠다. 하여간 크게는 노동자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참여하는 문제가 한 축으로 있고요. 다른 한 축이
이 양형 기준을 좀 상향한다라든지 사고가 나면은 아니면은 처벌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요새 저도 이제 기업의 이런 산재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하는데요. 가서 보면은 민간 기업들은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로 포스코가 이제 사고 많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뭐 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포스코가 새로 신규 투자한 안전 그 비용이 9천억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거의 1조 가까운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사장도 바뀌고 회장도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 부분은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이 안전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시 좀 정립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영세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거죠. 안전을 챙기면서까지 일할 경영 전문성도 없고 그럴 만큼의 여유도 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사고예요. 공공기관도 발주하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하도급 업체 써서 공사들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나는 거에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인프라 개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노동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잘한 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노동부가 다른 뭐 부처 못지않게 이번 정부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격도 되고 근데 사실은 노동부 뭐 소원까지는 아니지만 바람 중에 하나가 1, 2차관 두는 거였는데 뭐 그런 것도 실현이 됐고 근로감독관도 상당히 많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자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비정규직, 5인 미만, 초단시간 등의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규모가 좀 늘고 있어요. 규모가 좀 늘고 있고 규모 추정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특고 같은 경우에는 왜 이분들이 수입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니까 소득세를 내질 않거든요. 그냥 수수료 같은 거 받으면 3.3% 원천 징수를 하는 게 다여서 뭐 3.3%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국세청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3% 세금 떼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모가 한 8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규모가 많은데 그게 다 뭐 특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쨌거나 이 인원도 좀 늘고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자영업자 성격도 있고 임금 노동자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뭐 100%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양쪽이 좀 이렇게 뭐 회색지대처럼 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호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을 하면은 이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한 20년째 이게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일터권리 기본법 또는 뭐 예전 이름으로 치자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그래서 몇 가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 제공의 권리를 갖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이제 해고일 텐데 계약 해지가 되면은 뭐 어떤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됐고 뭐 예고 기간을 좀 갖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특고나 플랫폼 프리랜서 중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좀 있는 거죠. 공정계약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산업안전과 관련된 보호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보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사회보험 관련된 보호 조치들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의 초안을 노동부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보호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플러스해서 이 법을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갖고 왔냐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장철민 의원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위한 뭐 권리보장법이라 해서 발의를 했는데 정작 이게 노동조합의 반대로 해서 제정이 되질 못했습니다. 취약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의가 비슷하게 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잘 안 됐고요. 이유는 뭐냐면
특고나 플랫폼 프리랜서로 조직되어 있는 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중간만큼 우리를 보호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좀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보호 안 하는 것도 공감대를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은 임금 노동자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누굴 뭐 고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건 완전 임금 노동자 이렇게 보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원래 임금 노동자인데 특고로 잘못 계약된 오분류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로자 추정제도입니다. 이 노무 제공자들이 분쟁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퇴직금 달라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본인이 임금 노동자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봤더니 특고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특고로 봤었는데 그러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노동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임금 노동자로 보고 반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사용자들이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권리보장법하고 근로자 추정제도가 묶여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뭐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약갱신권을 좀 갖는 것들, 고용 기대권 같은 거죠. 그래서 고용 승계 받도록 한다라든지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다 못 받아서 항상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본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노동하는 모든 국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책인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어렵습니다. 산업안전정책은 생각보다 쉬워요. 기업들의 저항도 상당히 좀 낮고요. 뭐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요. 임금체불도 기업 입장에서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체불은 줄이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죠. 이런 건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이라든지 특허 플랫폼, 뭐 초단시간 요거는 영세자영업자들하고도 좀 물려있기도 하고 플랫폼 기업들하고도 좀 물려있기도 해서 조금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노동하는 모든 국민하고 관련된 정책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기업이 물려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는 정년 연장.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년 연장은 당 TF로 배정이 됐었는데 논의가 잘 안 돼서 결국에 연내 입법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 이안, 사만 세 가지 안을 냈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도감도 느리고 또 그 중에는 뭐 취업규칙에 대한 뭐 부분 적용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재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논의를 할 때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당 TF를 재가동해서 다시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실노동시간 단축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당연히 중장년층들이 관심이 많죠. 특히 이제 50대 이상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 4.5일제로 얘기되는 뭐 이런 실노동시간 단축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줄지 않는데 하루 일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오후에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찬성을 하는 거죠.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는 좀 제한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당장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52시간 하면서도 주 최대 52시간이죠. 원래는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할 수 있으니까 주 최대 52시간을 하는 것 관련해서도 제조업은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특별 연장근로 제도 같은 거 활용하기도 하고 뭐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사실 불법이죠. 그 프리랜서 같은 걸 막 고용하기도 해요. 제조업에서.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주 36시간 또는 뭐 주 35시간 이걸 하자 그러면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노동시장을 보면은 결국 40%는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이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빼고 제조업 빼고 그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나면은 남는 적용받는 데는 아마 최대로 잡았을 때 한 3, 40% 정도고 절반 밑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라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조금 후순위로 잡혀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포괄임금제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양한 국민들 모두에게 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좀 충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7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뭐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7페이지에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원하청의 어떤 그 안전보건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산재보험 관련해서도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 산재 처리도 못하고 뭐 일터 복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산재보험 되면 뭐 그걸로 처리하면 되고 산재보험 안 되면 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부담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상병수당하고도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은 노동부의 과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과제로 잡혀 있는데요. 산재로 처리가 안 되면 상병수당으로 처리도 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산업안전 관련된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이번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이고요. 뭐 이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아마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가 않아요. 약간 후행 지표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동대전환과 관련해서 8페이지에 나오는데 아까 정년 연장을 간단하게 소개했으니까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퇴직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맥시멈 한 30%, 실제로는 한 25% 정도만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75%는 예전처럼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체불을 제가 아까 2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약 40%가 이 퇴직금을 못 받는 임금체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금을 줄 때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달 퇴직금을 이제 그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퇴직 적립금을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한 적도 없고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원래 과태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이 퇴직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퇴직연금을 의무화해버리면은 퇴직금 때문에 임금체불될 일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되죠. 원래는 퇴직금 한꺼번에 몰아서 줄 수도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도 이제 매달 적립을 해야 되지만 그냥 관행상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받아갈 돈이니까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퇴직연금 의무화하고 퇴직기금화는 좀 다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하자고 했더니 이제 퇴직기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본인들이 이 퇴직금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별도의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민간의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생명 같은 기업들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금화하게 되면은 50조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되니까 상당한 기금이 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기금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머지는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초기업 교섭 모델, 요거는 우리 의사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사안이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노조법 2, 3조, 그 다음에 초기업 교섭, 이런 게 훨씬 더 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노조법 2, 3조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얼마 전에 공지가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교섭 단위 분리할 수 있고 교섭 단위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서 다시 아마 일부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노사가 좀 원하게 되면은 뭐 기껏해야 결국에는 상급단체에 있는 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아니면 아무 데도 없는 독립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 단위로 본인들이 원하면 교섭 단위 분리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교섭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이어서 내년 3월 10일 전까지 그런 활동을 할 걸로 보여지고 초기업 교섭 모델은 우리가 공공 부분부터 초기업 교섭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공무직들 초기업 교섭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민간 쪽과 관련해서는 완전 민간은 아닌데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돌봄 쪽입니다. 돈이나 이런 건 정책과 돈은 다 국가가 하는데 운영은 민간에서 하거든요. 이런 돌봄 쪽 장애인 활동 보조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우가 워낙 낮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진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처우도 개선하면서 정부하고의 어떤 논의 테이블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쪽은 기업하고 관련된 거는 아마 조선 쪽이라든지 조선 쪽은 굉장히 좀 단일하죠. 아니면 콜센터들 이런 데도 초기업 교섭 모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고요. 그룹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삼성, 특히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아마 그룹사 교섭이 좀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초기업 교섭 관련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고용 서비스하고 일자리 정책은 말씀 못 나눴는데요. 혹시 나중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토론은 자료회의에서 강철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임영로 본부장, 그다음에 우리 손인두 노무사님 이런 순서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은영 교수님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 얘기들은 그 토론 끝난 다음에 약간 보완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강충호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 소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ESG를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노총에서 근무를 했었고 노사관계로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어디 가면은 노동 전문가다라고 제 소개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우리 정홍준 교수님이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을 정책의 기조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노동 존중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노동 기조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해서 공존, 공생의 그런 키워드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고 있는 억강 부약, 이런,
의미하고도 상통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그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가 제시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정홍준 교수님이 발전문에도 일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노동 존중이라는 그런 그 방향성은 이건 과거의 어떤 성장 우선 또는 노동 희생 이런 어떤 모델이라든지 또는 민주화 이후에 또는 친노동 반노동 이런 대립을 넘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산업 안정과 그다음에 임금체불, 취약노동 보호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영역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발제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그 정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 집행력이라든지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또는 제도적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그런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3대 중점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산재 예방에 그 매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정 교수님 발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게 금방 이게 성과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제 노동부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은 이거는 일정하게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산재 형태가 보면 상당히 후진적이고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사고가 전체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2,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82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인율로 따지면은 만 명당 0.39 이렇게 우리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OECD 평균으로 0.29거든요. 그러니까 0.1 만인율로 따집니다. 만 명당 프로테지니까. 그거를 1%가 아니고 이제 만 프로입니다. 만인 프로입니다. 만분율입니다.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한 200명 정도가 연 사망자를 200명 정도를 줄여야 되니까 쉽지 않은 목표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산업 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ESG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말씀보다도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이제 산업 안전보건 공시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제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ESG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디 간단하게 논문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노동부가 내놓은 산업안전종합대책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이게 그 단어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시행이 안 된 것이,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심도 깊은 준비도 안 됐거니와,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지속가능 보고 공시제도 또는 ESG 공시제도가 아직
이게 정착이 좀 안 돼 있는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가능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2027년부터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1월 달 내로 이제 그 방안을 발표하기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시제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 지금 환노위가 아니고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인가 그렇죠.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회의 의결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300인 이상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으로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발생률이 높은 그런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게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그런 산업 안전 또는 산재 예방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면은 저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보건 공시제 공시를 하는 항목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협력사들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공급망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제 주로 이제 그 부분들이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라든지 또는 예방 관리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공시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도입돼서 이제 27년부터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공급망 실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법으로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급망 실사법이 그거거든요. 어떤 특정 기업에 관련된 공급망, 공급망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공급망에 대한 지속 가능 지표, 지금은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인권 두 항목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공시를, 그러니까 이제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미리 예방을 하고 개선을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의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안전보건 공시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이제 관련된 협력사들의 그런 안전보건 실태 또는 그런 산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밑에 취약노동 보호와 노동 대전환이라든지 정년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영준 교수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과제 구조와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보면은 어쨌거나 이게 이제 상당히 노동정책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과제 또는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 간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재정 배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걸 입법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들, 입장 차이,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조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게 이제 그 토론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이제 정웅준 교수님 발제문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노동 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물론 뭐 워낙 뭐 지금 논란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제문은 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이 너무 이게 이제 그냥 전면에 이게 그 논란을 가장 논쟁적인 그런 이제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다른 정책들이 좀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정 교수님이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짚어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한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뭐 쟁점이 있었는데 원화증조섭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부가 얼마 전에 그 시행령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좀 공개가 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논의들을 반영을 해서 좀 수정 내지는 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있는 경우에 사용자로 본다, 뭐 이렇게 후단 단서가 이제 2조인가요? 2조의 후단 단서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런 사용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라든지 또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침이 빠르면 이번 주 뭐 벌써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이구나.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이제 지금 AI 얘기가 상당히 뜨겁게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때문에 뭐 일자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예측들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AI가 이게 발전할수록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일자리 감소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에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비라고 그럴까요? 또는 이제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공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AI가 노동에 미칠 영향과 어떤 대응 방안 이런 주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얘기는 나중에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소기업 중앙에 있으면서 고용 노동 관련 이슈를 이제 총괄 해서 책임지고 이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어서 아마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 관점에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워낙 논쟁적인 이슈고 포괄적인 이슈여서 우리
정 교수님 계시면 한 학기 강의로도 사실 부족한 이슈여가지고 이걸 10분 안에 하기는 너무 벅찬데요. 뭐 어쨌든 뭐 큰 틀에서만 뭐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노동 존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방점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노동 존중에다 방점을 두는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용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게 되는 거고 노동 존중을 강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좀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업들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다행인 것은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노동 정책이 현 정부 노동 정책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뭐 국민의 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업들이 보고 있는 고용노동 정책 환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제 성장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성장을 중요시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 성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지금 5년 내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아마 제시한 것 같은데 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침체, 중국의 제조업 질주 등등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또 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희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뭐 고용 안정, 임금 수준, 뭐 워라밸 등등 해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성장이 돼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성장률 제고는 사측만이 아니라 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권 보호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 성장률 제고나 아니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라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 기업들은 그러면은 계속 현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노동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왜 계속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의 파생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산물 시장 자체가 유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결국 그거는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야 기업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산물 시장 특성이 플렉서빌리티와 디퍼런시에이션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로 기업들, 생산자를 차별대화하고 있다. 이거를 무시하고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서 무역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이 유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쟁국들의 그 경제 성과가 차이가 나잖아요. 유럽과 EU존과 미국을 비교하더라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미국이 훨씬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극화 뭐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최선은 그러니까 다 잘 살면서 양극화도 없으면서 성장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차선책은 나쁜 평등보다는 좋은 불평등, 그러니까 약간의 양극화, 약간의 불평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교육훈련 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조세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 일터 권리 보장법, 근로자 초정제 등등이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는 그 상대방
듣거나 노무 제공자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권리로 보장을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결국 을과 을의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그게 과연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을과 을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은 정부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EITC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근로장려를 주는 거니까 EITC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험 제도 이런 것을 잘 설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슈별로 보면 먼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4.5일제 근로시간 유연화, 뭐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달라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무산되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4.5일제를 추진하고 있죠.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할지 여부는 그러면 줄어든 시간만큼 시간당 생산성이 늘어나냐 이걸 담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당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 않겠죠.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럼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감소하겠다는 이야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버리면 결국 경제 성장이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서 고용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로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 내에서, 평균은 주 52시간 내이지만 특정 시기에 50분 초과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뭐 등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 50일 예외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경쟁국인 뭐, 미국, EU,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그런 유연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꼭,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결국은 근로자의 생산성만 보장이 된다면 연령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60세 넘어도 생산성만 보장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용을 할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선별 재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그 임금 조정을 안 하고 고용을 연장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 퇴직 연령이 53세인가 그렇잖아요. 60세 정년 이제 법제화한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5세, 63세 법정 정년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구현될 거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임금 조정에 대한 권리를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 문제 이런 거 잘 아실 테니까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정년 연장에 따른 그 격차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노란봉투법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청기업의 노조가 있을 때, 하청기업 상대방인 사용자를 패싱하고 원청하고만 바로 교섭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청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경영권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는 그런 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법문을 보면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질적 지배력 결정권을 가진 자도 사용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를 그러니까 구체적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도자라는 그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1차적인 책임은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교섭 상대방이 되고 원청이나 대기업은 보완적으로 2차적인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일종의 이제 공동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지침이 곧 나온다고 하겠지만 중소기업하고 1차적으로 먼저 교섭을 해보고 거기서 뭔가 답이 안 나왔을 때 원청 대기업하고 교섭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뭐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은 투자 자체를 이제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뭐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동권을 보장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뭐 파업시 대치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재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정책법이 사업주만의 책임이다. 산재 사고가 나면 사업주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업주 중심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봅니다. 산재 감소는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라 노사정의 공동 책임이다. 특히 근로자의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법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전수칙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면 사실 산재 사망사고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지키게 하는 책임이 현재는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부과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사업주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주는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기술적 조치도 하고 그래서 노후시설 장비도 교체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적 조치로서 근로자들이 그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제 관리를 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중첩법상의 뭐 체계 구축 뭐 이런 컨설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체계 구축하고 하는 여력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관리 어떤 관점에서 이게 이제 4단계가 있거든요. 안전수칙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안전수칙 자체가 작성이 안 된 기업도 많으니까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교육을 해서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준수하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준수를 안 하면은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지키는 근로자한테는 포상을 하다든지 이런 4단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잘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냐, 그거는 자신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의 목적이 아니라 감시 감독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권 보호 그 관점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도 동의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뭐 예방 투자 예산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더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준수를 안 할까? 이 고민이 사실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재 예방에는 그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작업 그 공정이 지연되겠죠. 납기가 지연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거고 그건 결국 비용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그런 타이트한 상황으로 이제 발주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그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되면은 아파트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소비자들이 감내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사정이 이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전 기준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분담하고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납기 지연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그래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을 갖춘 그런 기술 혁신, 공정 혁신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워라밸 이제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중소기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 왜?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왜 눈치가 보이냐? 납기를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모성보호제도나 연체를 활용하게 되면은 당장 그런 어떤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려면 대체 인력을 적기에 좀 충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런 대체 인력 풀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이제 대체 인력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보장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노동 존중이 되려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도 해소를 하려면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주제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사노위도 이제 출범을 한 만큼 어떤 대화 체계를 마련을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쟁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된 저는 이제 홍익노후법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진두라고 합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정 교수님께 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쟁점 전반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교수님 발제문을 통해서 그러한 노동정책의 쟁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국정과제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그 업무 보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의 문제를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 두 부분이 양립해서 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좀 다소 급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인데 사실 뭐 저는 또 노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이제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그런 주요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정 법률이 최소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이제 유예기간을 6개월만 둠에 따라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3월 10일 곧 얼마 안 남았죠. 시행 예정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부재하고 그 제도 시행 이전에 노사관계 당사자들이나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각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교섭 절차 등을 둘러싼 혼란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11월 24일에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노사 모두 여전히 반발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그 노조법 시행령이 원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 전면 폐기,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표권 보장, 창구 단일화 폐지. 결국 이제 노조법 시행령이 이제 원청을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창구 단일화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그 노조법 2, 3조 개정 취지에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바에는 노조부 2, 3조 개정 왜 했냐라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창구 단일화, 그러니까 하청 노조의 개별적인 교섭권이 바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창구 단일화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원하청 교섭 자체를 더디게 할 것이고 상당한 그 교섭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드립니다. 한편 경총은 경총은 이제 이런 교창구 단일화를 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이제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그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에 내어놓겠다는 계획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에 예컨대 3월 10일 이후 바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나타날 양상은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섭까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사법적 분쟁 해결 양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불을 보듯이 좀 보이는데 그러한 좀 한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노조법 2, 3조 개정 자체가 너무 좀 정치적 이슈화 되어 가지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좀 다소 급하게 입법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후속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도 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좀 이 역시 완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로부터는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이렇게 노사관계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은 좀 충분한 시간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좀 지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의 추진에서 좀 상당히 이제 새로운 노동정책들을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들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의 오류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한 기본권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을 살펴서 기본권 확장되는 방향으로 이런 점들도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 선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속 처리 실현 현재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 처리 기간이 200일이 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120일로 줄인다든지 신속 처리 실현 등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재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처분청인 지사에서 예컨대 공단 내부 기준에도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원 입장과 다른 잘못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내부 기준을 오해하면서 불승인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또 심사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사 공단 자문위의 인정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금 그래서 같은 자문인데도 원처분 지사의 자문위는 보이지 않는 골절이 심사 단계에서의
전문 의사에게는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의 경우도 특히 이제 우리가 업무상에 기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예컨대 이제 괴롭힘이나 기타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와서 요양을 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살의 경우도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이러한 자살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상당 인과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현재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공단에서 불신한 것이 법원에 가는 경우에 지금 그 공단이 패소하는 게 거의 45%에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지금 너무 이제 상당히 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제 결국 이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굉장히 좀 제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오류나 오작동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당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안전 영역에서 AI나 드론의 활용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은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시된 정책을 꾸준히 잘 추진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져가고 너무 이제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한 사슬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안전 영역에서 취약한 사실은 고령 인구의 확대, 그다음에 외국 인력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즉 60, 70대가 취업을 하려는 의사는 늘어날 것이고, 근데 이제 고령 인력에서 그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 인력에서도 안전사고 많습니다. 불법 체류 증가라든지 이의 사용 역시 굉장히 이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고령 인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외국 인력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약한 사설로 좀 보고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요건 지금 이제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노사관계 형평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저희 나라는 이제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주의하고 처벌주의를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노사관계 당사자 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솔직한 대화를 물론 이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엄격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솔직한 대화나 당사자 간의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그리고 노사관계를 더 경직되게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면 반조합적 행위가 너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좀 도입하면서 부당노동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인은 이제 예컨대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이 발효됐는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좀 신속한 판단 절차를 두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대국민 게시 등 공표 절차를 둔다든지 이러한 이행강제 기제를 확보하면서 다만 이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은 국제적으로는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제 제 의견을 좀 개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정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저는 이제 그냥 2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청년층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청년층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무로의 전환, 정년 연장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 고려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소득 보장 정도를 하면서 이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60세 이후의 임금 개별 계약이라든지 어떤 근무자들의 최저임금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정년 연장의 방안이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한 정년 연장 방안이 있으시면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제자께서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제와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 방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 정부의 소통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노동정책이 어떤 젊은 층과의 소통은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실제 노동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책을 이제 같이 수립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하지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충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속도와 수기 사이의 균형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하게 어떤 입법 성과를 내는 거에 좀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환노위, 이제 기후 에너지 환노위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노위는 아마 다른 대학은 좀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적인 좀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애초 같았으면은 벌써 꽤나 많은 입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환노위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지연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충분한 국회에서의 수기의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해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진두 노무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를 너무 경과 기간도 좀 짧고,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아마 국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됐고, 오히려 노동부는 조금 여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이것저것 좀 아마, 리스크도 좀 따져보고 했었을 텐데,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분한 논의 시간을 좀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노조법 2, 3조 관련해서 또 나왔던 얘기는 이제 매뉴얼 작업. 저도 매뉴얼 초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수정을 하는, 계속 수정해 나가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실제 내년 3월까지 좀 원하청 간에 실제로 교섭이 예상되는 그런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데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원하청 교섭 모델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노사가 좀 해보는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로 전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사용자 단체에 오랫동안 이제 계셨으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용노동 정책이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대화도 맨 마지막에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왔었는데 이게 효능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과제들이 노동부 중심으로 전진 배치가 어찌 보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노의 역할이 좀 제한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전 같았으면 정년 연장 뭐 이런 문제는 아마 경사노위에서 좀 다뤄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방안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노사 단체가 함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문 구체적으로 주신 거는 그 서진주 노무사님께서 정년 연장 세대 상생 방안하고 전문층과의 소통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세대 상당 방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특위에서 나왔던 1위 3안하고 취업규칙 그 불이익 변경 일부 뭐 좀 적용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보도에 나온 거고 청년들과의 세대 상생 방안은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정년 연장을 하려면 청년들과의 세대 상생 방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뭐 밝히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 티오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하고 민간 쪽은 정년 연장을 부담을 갖는 쪽이 중견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공채로 많이 들어와서 적게는 수십 명이고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좀 차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태까지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관련한 지원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정년 연장은 예외적으로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이 있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는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논의를 실제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는 게 훨씬 좀 중요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밝히고요. 젊은 층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는 뭐 청년 정책관, 뭐 청년 무슨 뭐 그런 사람 하나 뽑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용산 지금 이제 곧 청와대로 이전을 할 텐데 그래서 없지는 않을 텐데 충분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청년층의 특히 남성 그리고 지역 수도권보다는 요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화돼서 특히 이제 현 정부하고는 좀 지지도가 가장 낮은 그런 층이라고도 하고 또 뭐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뭐 저희가 오늘 이제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 또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에서도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뭐 적극적인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좀 획기적인 지원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하고는 아예 다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파격적인 지원을 포함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청년층이 갖고 있는 뭐 일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전망의 부재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청년 자문단 같은 거 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로 이렇게 좀 맡아서 하시는데 상당히 좀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들이 주로 하지 비서실장이 그런 걸 챙기지는 않는데 그렇게 챙겨서 활동을 하고 의견도 모으고 뭐 이러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획기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좀 주문하신다고 해서 늦었지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뭐 상대적으로 좀 별로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 세 분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네네. 제가 말씀드린 전공
공시제에 교수님 아, 예, 예. 그 안전보건 공시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맞고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쪽은 지금 인원도 대폭 보강된 데다가 그 산업안전본부장이 오랫동안 이쪽에 일을 해왔던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료화된 생각하고도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안전공시제의 내용이 비단 공시제만 아니라 뭐 ESG 평가라든지 ESG도 이제 그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의 과제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경영평가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재부 사안이고 공공기관에 국한되긴 하지만 그래서 꽤나 뭐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고 아마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제33차 미래노동개혁 포럼 이재명 정부,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아마 괴갈적으로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정년 연장 논의 관련해서 이제 청년 취업 문제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아마 조만간에 별도의 좀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오늘 토론자로 강초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안성공시제도라든가 서진두 박사님께서 산재 처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제여서 물론 이제 관련 단체도 하시지만 이제 산업 안전 전반적으로 한번 예방과 관련해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도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주제들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정은영 교수님께서 겸손하게 뭐 충분히 나는 잘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충분히 잘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좀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준비를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사회적 대화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보니까 그런 공간 내에서 좀 더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 성장이 우선이 됐던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 분쟁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근본적인 철학 문제이긴 한데 그런 논의들도 좀 더 깊이 좀 전제된 논의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발제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